골든에이지 TV. 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를 공부하는 골든에이지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원자재 공부 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땅속의 검은 황금 원유 제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원유에 대한 최근 신문기사 한 컷, 그리고 원유의 정제 과정과 원유를 둘러싼 복잡한 지배 역사를 좀 알아볼 겁니다. 원유 하면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게 원유가 곧 역사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밀접합니다. 그게 최근까지도 연결돼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20세기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기도 하고요. 7월 20일, 그동안 들어본 적도 없던 호르무즈 해협이 실시간 검색 상위권에 오르며 국제유가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일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중동 걸프 해역 입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 스테나 엠페로호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억류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세계 원유의 3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서방 국가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4일 영국령인 지브롤터에서 유럽의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한 이란 유조선을 붙잡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시리아 제재는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 대상 폭력 탄압을 하면서 유럽이 이제 석유 금수, 투자 제한, 유럽 내 시리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 이런 제재 정치를 강화했던 내용인데 이란이 이제 이걸 어기고 시리아한테 원유를 수입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하고 시리아는 좀 친해요. 원래 같은 이제 시아파 계열인 것도 있고, 그래서 둘이서 짬짬이 하는 부분에 서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그거를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하고 이란이 또 계속 충돌하고 있었고, 또 이게 선박 납포도 있었고, 미국이 또 사우디 병력 배치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다시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계속 갈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트럼프는 또 트위터를 날리는데요. 내용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석유를 얻기 위해 이 해협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접 나와서 지키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병을 한 해 만에 이런 기사들도 나왔었고요. 여기에 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도 이슈가 돼서 또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중간에 역시 원유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최근 수요 악화 우려로 유가가 하락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또 이걸 계기로 다시 상승 반등했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유라고 하면 단순히 지금 아마 대부분의 이 경제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무슨 전쟁이 날 것 같다 혹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딱 뒤에 보면 원유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혹은 이토리오 저번에 얘기했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곰곰이 이 원자재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역사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역사에서도 이렇게 유가를 중심으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힘싸움,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또 이득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옵니다. 이번에 보실 거는 원유의 변신, 원유가 어떻게 석유 제품을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를 왼쪽의 그림에서 보이는 상압 증류탑에 넣고 끓이면 한 38% 정도는 황함유량이 많은 벙커CU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석유 제품들이 생산되게 됩니다.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는 우리나라 정유회사의 경우 여기서 1차 원유 정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대부분 내수용으로 소비가 되고요. 공장 선박 등에 사용되는 저부가가치 제품인 그 38% 차지한다는 벙커CU를 고도화 시설을 통해 정제 과정을 다시 거치면 이제 원유 수입하지 않고도 부족한 휘발유, 경유 등과 같은 제품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물량을 수출하기도 하고요. 이제 보시는 정제 시설은 넣고 끓이는 단순히 가마솥 같은 거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황을 포함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유가 나오는 나라 중에 정유 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 원유를 수출해서 또 휘발유를 수입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보시는 나프타라고 LPG 다음에 나오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납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수많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대학을 또 유관된 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반응이 불러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진짜 그냥 끓이는 거예요. 끓여서 맨 위에 보면은 LPG 가스 나프타가 있는데 가만히 냅둬도 날아갑니다. 다.
그래서 사실 원유가 직접 보시면 저는 직접 한번 봤는데요. 끈적끈적해요. 꼭 그 물에다가 아스팔트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되게 꺼먹고 냄새 이렇게 맡아보면 어떤 거는 향기도 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해요. 근데 이 원유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한국이 정말 잘하는 게 고도화 시설입니다. 이 고유황 본거시유를 왕창 사다가 혹은 남아있는 거를 한번 다 정제를 하면은 또 막 그 안에서 휘발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너무 잘해서 그 대부분에 있는 GS 칼텍스니 어디니 다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은 고도화 시설. 다음은 이제 석유화학 제품을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무슨 화학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이 납사 또는 나프타를 이용해서 화학 제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서 납사는 땅에서 스며 나온 것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 나프타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석유화학 산업의 주재료로 쓰입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제품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가정용품으로 우리 흔히 보이는 비닐봉지, 플라스틱병, 빈 용기, 세척제, 화장품, 샴푸, 크림, 립스틱, 의복 관련돼서도 나일론 합성 섬유, 폴리에스테르, 자동차 관련돼서도 타이어 튜브 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용재료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GS 칼텍스 이런 데처럼 정유 산업부터 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무슨 화학 이런 데부터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런 석유 제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제조업체들까지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시면 이게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이 나프타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프타를 잘 보면 이게 사실은 COH 우리가 보통 화학식으로 갑자기 화학식이 나오는데 COH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산소, 탄소의 어떤 결합이 돼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막 응용해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인데 이게 과거에는 석탄으로 이걸 했어요. 그러다 이제 석유가 주된 거가 됐고 향후에는 뭘로 하냐면요. 천연가스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일 같은 것도 세일을 통해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납사를 만들어서 그 납사를 갖고 석유화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환경오염에 상당히 더 큰 이유 좀 있거든요. 이게 석유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끈적끈적하고 막 거기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인 거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석유를 계속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런 데서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고 대부분의 20세기에 발생한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원유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지배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인물은 영국의 피셔 제독이라는 사람인데요. 해군의 근대화와 석유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역할이 없었다면 현재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영국 BP나 로얄 더치 셀이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1882년 영국 해군 피셔 제독은 석유는 석탄에 비해 전함의 연료 적재 공간을 30% 줄이고 평균 시속을 4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의회를 설득합니다. 거기에 이제 석탄은 연기가 나오지만 석유 연기가 나오지 않아서 적에게 들킬 염려도 없고 이런 이유로 모든 함정의 연료를 석유로 전환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영화라는 그런 기치 아래서 BP의 전신인 영국의 앵글로 페르시안과 20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런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 회사인 로얄 더치셀 역시 합류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 영국 해군은 연료 전환을 통해서 식민지 확보 전쟁에 승리하는 큰 역할을 했고 여기에 또 유전이 밀집되어 있는 중동 지역의 해군을 주둔시키면서 이때부터 걸프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도 석유 및 각종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세계 100여 개 국가의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하고요. 이러한 영국의 세계 지배는 물론 나중에 이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막을 내리지만 거의 100년 가까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열강들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의해서 에너지 영향력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네요. 전쟁 플러스 어떤 국영화, 국가의 어떤 지원 체계. 다음 보시는 그림은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지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과 부도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 핑크색이 영국령입니다. 남아공부터 중동 지역 호주까지 넓은 식민지를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1차 세계대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이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가 매장된 지역을 이제
자신들의 산업을 잘 돌리기 위해서 식민지 경쟁을 하게 된 게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이끄는 연합군이 승리함에 따라서 독일은 석유 생산기지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빼앗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이라크, 팔레스타인, 수에즈 운하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시켜서 중동 석유 시장의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벨푸어 선언인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을 끌어들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29년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발생하고 유럽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많은 식민지 국가들도 독립을 선언하면서 영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쇠퇴기를 조금씩 걷게 됩니다. 물론 이때 또 다음 등장한 게 미국이고요. 미국은 이제 이 당시 유럽의 공장을 헐값으로 인수하고 영국이 지배하던 석유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그 인사이트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원유는 그대로 있어요. 원유는 지역 어딘가에 원유를 이렇게 있고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인데, 영국이라는 혹은 이제 제국주의를 갖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 원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지역을 갖고 있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이제 다른 나라한테 뺏겼습니다. 뺏겼어. 그리고 다시 말하면 원자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원자재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 체제를 누가 그걸 갖고 있어 경제 체제를 운영하느냐가 이 과거에 그 원유를 둘러싼 지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그러면 원자재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그걸 운영하는 나라가 현재는 어딜까? 뭐 아직도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식민지도 식민지겠지만 이제 파운드화, 뭐 달러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실제로 원유를 거래함에 있어서의 거래되는 그 화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역시 이거를 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지배를 하거나 아니면 뺏기거나 이런 거에 어떤 차이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유 시장이 미국의 등장이 본격화되는데요. 원유 시장에서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 44개국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의 선포인데요.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에 의해서 조직되는 질서를 성립시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시키는 근본위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달러가 기축통화로 부상하면서 원유 시장 측면에서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중동 석유시장 지배를 강화하게 되고,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유럽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1948년부터 52년까지 유럽 경제 부흥 계획, 즉 마셜 플랜이 수립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유럽에 지원한 자금 중에 10%가 미국계 석유회사로부터 석유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놈들이 그냥 팔아놓고 그놈들이 다 가져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제 세계 석유 시장의 지배자로 미국이 부상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석유 산업의 7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석유 산업 대표적인 카르텔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경제 부흥 계획 마셜 플랜의 실질적인 배후라고 또 누가 주장은 하는 설이 좀 있습니다. 7자매는 이제 7개의 국제 석유 회사를 말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엑손, 로얄 더치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쉐브론, 모빌, 걸프, 텍사코가 이들입니다. 쉘과 BP를 제외하고는 미국계 회사고요. 이들은 또 록펠러가, 로스차일드 가와도 유대인 가문과도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들은 세계 원유 매장량의 82%, 생산량의 80%, 정유시설의 76%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니, 여기 있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그 중국의 이제 시노팩이나 이런 두세 개를 빼고는 아직도 세계 탑 10 안에 들죠. BP나 쉘이나 엑소모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합병을 많이 해서 걸프나 텍사코 얘네들은 쉐브론 얘네들은 아마 합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릴 때는 어디서 많이 봤던 TV에 나오면 항상 이게 나오는 미국 영화에 항상 봤던 그런 뭐 마크들인 것 같아서, 결국은 이런 대규모 회사들이 왜 이 당시에 그럼 이게 이 회사들 다 미국 회사나 영국 회사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 전 세계 그 생산량을 갖고 있냐라고 이제 또 의문을 표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 회사들이 그 중동 와가지고 이 회사들이 다 판 거죠. 그 원유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은 뭐 중동에 있는 나라의 땅인데 실제로 소유주는 이 7개 회사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석유 패권이 다시 한번 약간 좀 변동을 하는 시기가 오일 쇼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1년 미국 닉슨 정부의 금태환을 정지하면서 미국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국가 간 거래가 달러로 정말 단일화되는 명실상부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가 되는데요. 1차 오일 쇼크는 이 당시 1973년 10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지지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산유국들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지원국,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영국 등한테 석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그래서 석유 수출 가격을 배럴당 2.9달러에서 11.7달러까지 인상하면서 유가는 한때 배럴당 22달러까지 급등하게 되고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여기 음모론이 좀 있는데요.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자기 석유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유가 상승을 유도해서 당시 떠오르던 유럽과 일본의 산업을 공격함으로써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달러 유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쟁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있고, 또 금이 미국에서 유출되는 걸 방어하려고 했다는 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지금 와서 보면 말이 되는 얘기라서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죠.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얘기다라고도. 예. 그리고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을 계기로 발생하는데요. 이때도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사주해서 이란을 침공하고 유가는 또 급등하게 됩니다. 또 세계 경제는 또 한 차례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란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되고 1982년 생산량 쿼터를 무시하고 석유 생산량을 대폭 늘려서 전비를 조달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유가는 공급 초과 현상으로 큰 폭으로 또 하락하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 역시 또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가 유가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신들의 위치는 크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역시 그 배후에는 미국의 지배 구조는 여전히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방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이란 막 때리고 있는 거랑 왜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전쟁을 유도해서 뭔가 이렇게 판을 좀 뒤집으면서 그 배후에 항상 미국이 유가의 급락과 급등을 이제 조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좀 주고 있죠. 이제 최근으로 돌아와서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라크 침공을 통해서 이라크 석유 시장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 약간 약화된 반면 오히려 중국의 석유 시장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이런 쪽과 중동 지역이 결속력 강화와 그들 간의 외교 전략 역시 미국의 독점적인 석유 시장 지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 개발로 중동 석유 시장을 무력화하려는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석유 결제 통화를 달러에서 다른 통화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중동 국가들은 또 러시아, 중국 등 군사 대국과 유대를 더 강화하고 중국의 위안화의 기축 통화 역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에 의한 지금까지 석유 시장 지배력이 조금 약화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 후에 미국이 중국과 무역 갈등도 하고 베네수엘라 정부 배후 조정도 하고 이란과 대립 구도를 통해서 또 달러 가치를 높이고 또 석유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또 그 배후에는 석유 재벌대 로비도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는 거는 이제 세계 외환 보유고 통화별 구성 비중인데요. 달러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거는 2017년부터는 중국 위안화가 점차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분위기도 읽을 수 있고요. 아마 그 중국 위안화가 비중 늘려가는 건 이란이 중국에다가 위안화를 받고 이제 수출하는 게 워낙에 많고, 또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위안화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위안화 거래가 아니라 그냥 현물 거래인 거죠. 그냥 물건 주고 물건 받고. 근데 그걸 그냥 위안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얘기 좀 듣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현지 상태에서는 좀 약세가 돼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들을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데, 강세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원유를 둘러싼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가겠구나. 왜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원유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거기 셰일 오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셰일 오일에서 나오는 가스도 있고. 앞으로도 아무리 원유가 뭐 20년, 30년 있다가 쓸지 안 쓸지 몰라도 우리 원유 시장을 이런 관점에서라도 계속 봐야 향후에 투자해서 최소한 일치하는 투자를 더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잘못 봤다가는 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실패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원유를 통해서 연관된 산업군이 되게 많거든요. 원유를 뭐 정제하는 것부터 해서 제품화 시키고 제품을 활용하고 뭐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원유가 이제 수요 공급으로도 움직이겠지만 그 외에 이제 어떤 정치, 경제적인 요소, 다른 뭐 지정학적 요소들이 워낙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많이 봐야지 이제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유의 정제,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원유를 둘러싼 역사를 좀 알아봤고요. 원자재를 통해 경제와 투자 알아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원유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에이지 TV.